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15년차 전업 투자자가 바라본 시스템 트레이딩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하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될 눈 건강 관리와 실명 신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만나볼 전문가님은요, 반려동물 닥터 하스페달 동물병원의 이봉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하스페탈 동물병원의 이봉희 원장이라고 하고요. 서울시 수의사회와 대한수의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임상 경력은 한 30년 정도 되고요. 주로 안과랑 행동학 같은 거를 해서 오늘은 안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변에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조금 받아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 개가 있던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눈물 많이 흘리는 아이들은 대개는 이제 유루증이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눈물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눈물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눈물 성분이 나빠져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출로가 막히거나 잘못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네. 아니면 사실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비류관이 막히면은 이게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강아지별로 이렇게 좀 종들이 딱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별의 특색인 건지, 네. 요것도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종별 특색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눈물이 넘치는 아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이들이 단두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견종은 아니지만 머리 뒤부터 이 코까지의 길이가 짧은 아이들을 단두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요 눈물의 해부학 요게 비루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눈물이 이제 생성이 됐다가 코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비루관이라고 하거든요. 눈물의 하수관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비루관이 이제 막히거나 아니면 통로가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또 해부학적 구조로 이렇게 꼬불꼬불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눈물 유통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이 눈 밖으로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져 있는 애들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시츄, 퍼그 이런 애들. 시츄, 퍼그, 불독 중에서도 이렇게 코가 눌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제 단두종이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은 좀 이제 눈물이 많이 넘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면 이건 어때요? 눈물 자국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은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질병일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눈물 자국이 많아지는 원인 중에서는 눈물이 아까 생성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눈물 생성이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각막의 자극이 심한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눈물의 질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근데 눈물의 질이라는 건 뭐냐면, 눈물이 한번 이제 생성이 되고 나면 배수로로 직접 그냥 쭈르륵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눈물 각막 표면에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눈물 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고, 또 눈물 겉에 기름막으로 코팅이 되어야 되는데, 뮤신층이 잘못되거나 또 기름막에 코팅이 잘 안 되게 되면 눈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눈물이 이제 밖으로 흘러 넘치니까 그게 이제 유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꼭 눈물이 그냥 해부학적으로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눈물의 많아지는 원인이 뭘까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확한 거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혼자 판단하지 말아라.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 안과 질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눈곱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하얀 색깔 눈곱,
아니면 뭐 노랗고 진한 눈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질병을 조금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눈곱 색깔 하나만 가지고서 요게 무슨 질병이다 하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오진이 되기가 쉬운데 네. 대개 이제 원래 그 눈곱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어졌을 적에는 무색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냥 이렇게 약간 회색빛 우유잔을 씻은 것 같은 그런 색의 눈곱이 정상인데 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노란색이라든지 또 푸른색, 초록색 같은 걸로 변했다거나 아니면 검은 눈곱이 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질병을 걱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눈곱 색깔에 따라서 질병은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노란 눈곱이라고 그래서 무슨 개나리색처럼 막 이렇게 센 노란 그런 색깔은 아니고요. 네. 대개는 이제 고름 같은 거 눈곱이 맞아요, 꼈다. 맞아요. 그랬을 적에는 노란 눈곱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란 눈곱도 사실은 오래 방치하게 되면 건조가 되면서 검은 눈곱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초록 눈곱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나뭇잎 같은 그런 초록색 눈곱이 막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감염된 원인균이 뭐냐에 따라서 눈곱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우리 애는 아침마다 까만 눈곱이 껴요 그러는데 눈곱이 뭐 이렇게 까만 눈곱이 이렇게 막 줄줄 흘러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대개 이제 건성각결막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그 건성각결막염은 이름 그대로 건조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눈물이 부족해지면 이 눈 주변에서 그 류신이라는 분비를 많이 그 점액 성분을 많이 분비를 해서 건조한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액질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밤새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조가 되거나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그 까맣게 건조된 눈곱이 눈 주변에 붙어가지고 뜨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 안쪽에서는 노란 눈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노란 눈곱은 뭐 결막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조금 네, 생길 수 네. 있고 검정색 눈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류신, 네. 점액질 성분이 있는데 이게 굳으면 검정색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병원 와서 진료를 해보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리 잘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과 질환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정 나이가 조금 되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러긴 하거든요. 백내장, 녹내장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뭐 강아지나 고양이도 백내장이 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기는 네. 한데요. 동물은 누구나 다 백내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새들도 백내장이 있어요. 진짜요? 네, 새도요? 네, 새도 오. 백내장이 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도 역시 백내장이 있고요. 네.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사람도 많이 오니까요.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백내장이 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노화 현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에서도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강아지에서도 유전적으로 어린 나이에 백내장이 오는 그 견종 좀 이렇게 그 호발 견종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외상을 받은 이후에 수년 후에라도 백내장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사람은 그 백내장이라고 하면 그냥 기초 지식으로 하면 눈 앞이 하얗게 혼탁해지거나 이럴 때 백내장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혼탁해졌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저희가 볼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볼 정도로 하얗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네, 사람이 봐서 눈이 하얗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이미 이제 꽤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이미 심각해진 상태.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관찰인데요. 맞아요. 근데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밝은 빛을 이렇게 좀 쪼여 보면
그 투과되는 게 말 같지가 않고 거기에 그 반투명 유리라고 아세요?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네네. 불투명 유리 같이 눈이 네.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걸 그 빛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검사하기가 어려운 게 집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 홍채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옛날하고 다르게 눈이 조금 뿌얘졌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거는 조금 의심을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단계예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미 뭐 하얗다 그래서 왔을 경우에는 꽤 진행이 된 상황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도 이거잖아요. 그 눈이 뭔가 불편하고 안 좋으면 네, 네. 이렇게 비비잖아요. 네, 많이 비비죠. 그러면 애들이 비비면 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비비지 마.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강아지들도 보니까 비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비비죠. 그래서 네. 강아지들도 비비지 마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호자가 돌아서자마자 비비는 바로. 애들도 바로 있고요. 그리고 비비지 말 자기 손으로 비비다가 그것도 네. 성에 안 차면 바닥에다 눈을 대고 막 걸어가기도 해요. 있어요. 네. 가끔 보면.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눈이 이상하니까 내일 병원 갈 때까지 2칼라를 씌워놓자 해서 4칼라를 씌워놓는데 네. 그 4칼라를 씌워놓으면은요 어떤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네. 그거를 쓰고 그 가구 모서리에 가서 이렇게 눈을 비비는 아이들도 그럼 더 안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그래서 그 안과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관찰만 하시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비고 그러다가 자기 발톱에 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바닥에 더 상처가 나기도 하고 가구 모서리 때문에 더 긁히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악화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평상시랑 다르게 눈 주변에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 네. 네, 이럴 때는 꼭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그러면 그 뭐 이상행동 하니까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도 똑같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요새 조금 좀 눈이 좀 침침하다 뭐하다 그러면 이제 자식은 뭐라고요? 병원 가보세요. 네. 그러면은 항상 네. 똑같은 답변이 뭐가 오냐면 나이 먹어서 그래. 아. 내 주변에도 다 네. 그래.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그 노령 견해에 대입을 해보면 밤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치매라고 또 생각을 하는 네.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때요? 네, 그것도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눈이 이제 하얘졌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제 백내장만 백내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노화 때문에 생기는 그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는 질환 중에서 수정체 핵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요.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수정체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핵이 딱딱해져서 하얗게 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시력을 잃지는 않고요. 겉에서 봤을 적에만 눈이 좀 뿌옇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치료 방법도 없고 늦추는 뭐 약들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거를 예방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맑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단 병원을 데리고 와보면 그게 백내장인지 수정체 핵경화증인지는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백내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치료 방법이 유일하게 수술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진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수정체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내장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늙어서 네. 수정체 핵경화증이겠지 생각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실명까지 간다. 네, 수정체가 만약에 그 백내장이었다 그러면 실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치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 백내장에 걸려서 만약에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면은 밤에 물건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치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행동 양상이. 네. 예, 그래서 치매하고는 조금 이제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백내장하고 안 보이는 문제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가 있죠.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치매도 사람들이 네. 그 검사할 때 보면 인지 기능 장애라고 해서 그렇죠. 뭐 주변에서 평가를 해주잖아요. 네, 네. 야 이런 경우에 뭐 맞다 아니다 그래서 몇 개 이상 되면은
네,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네. 추가 검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강아지나 뭐 아니면 뭐 노령, 묘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 검사하는 이런 항목들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조금 더 발전이 돼서 그 MRI를 찍어본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강아지들도 MRI를 찍어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처음부터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치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병변이 그 단백이 침착이 돼서 사람처럼 그 치매가 왔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선은 그 행동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그 판단 항목들이 있는데 네. 이제 가장 그 보호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생각을 4가지. 네, 대표적인 4가지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밤에 애가 짖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짖어요? 네, 헛짖음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왜 그 동물은 귀신을 보기 때문에 밤에 짖는다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상한 데 보고 한다든지 막 베란다 보고 네. 한다든지. 네, 그게 혹시 치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은 하는데요. 귀신 보는 게 아니라 네. 치매일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또 네. 이제 그 밤에 방황을 하는데요. 방황이요? 방황을 네. 그 뭐 정말 집을 이렇게. 네, 이상하게 하는데요. 그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네. 네, 그 보호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네. 그 이유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런 다음에 문이 아닌 곳에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막 벽에다 대고. 네. 왜냐면 어. 자기는 거기 뇌 속에 있는 좌표가 여기는 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거기에 막 부딪히거나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지 장애 혼돈이 와서. 그렇죠. 그럴 예.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그런 아까 경우가 4가지 있어요. 얘기했으니까.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네. 그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밤낮이 바뀌어요. 네, 낮에는 그냥 자고요. 네. 그다음에 밤에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근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그러니까 헛짖음도 그때 같이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 열으라고 막 또 들이받기도 문 열으라고 계속 하고. 하고. 네,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와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 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게 생기죠. 치매 원인일 수도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째. 또 하나는 이제 네. 보호자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 몰라요? 네. 네. 굉장히 친했잖아요, 사람들하고. 친했죠. 네, 굉장히 밥 주고, 네, 밥 재워주고, 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뭐 간식 네. 주고 그러면 막 꼬리치던 아이가 갑자기 날 물고, 네, 짖고. 맞아요. 물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인지기능 장애가 오면 갑자기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불러도 무반응하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이제 배를 누르고 들어오면 옛날에는 막 꼬리치고 막 그 일련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뛰고 막 좋아하고 네네. 그래야 되는데 왔나 보다. 가나 보다. 되면 네. 왔니?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속이 상해요. 겪어보면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행동들이 다 이제 인지기능 장애에 들어가는데 그 보호자를 잘 못 이렇게 그 분별을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청력이 저하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셔요. 얘가 강아지가 청력이 저하돼서 내가 네. 불러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거 이제 청력 검사는 아쉽게도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치, 강아지한테 너 들려 안 들려? 네, 이렇게 할 수는 왜냐면 없으니까. 강아지들은 이제 소리를 들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 진동에 의해서 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귀가 안 들려도 진동이 있으면은 그걸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청력 검사가 어려운데 네. 하여튼 뭐 인지기능 장애 중에서는 보호자를 잘 못 알아본다, 대면대면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헛짖기, 네. 방황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밤낮이 뒤바뀌기, 바뀌고 보호자를 그리고 못 날 못 알아본다. 네. 이 중에 뭐 한 3개 이상 되면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 네. 와서 검사해라. 네. 아. 그 밖에도 뭐 식욕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네. 뭐 나이가 들면서 다른 질병이 오면은 식욕 저하라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과랑 치매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조금 대입해 보시면은 조금 키우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금 구분이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항상 눈이 안 좋다라고 하면 충혈이 먼저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안약을 사서 그냥 놓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보면은 예전에 처방받은 안약이 굴러다녀요. 네.
굴러다녀요. 급하면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강아지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네. 여기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그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저 같은 사람이 많군요. 많아요. 정말 많아서 눈이 빨갛다. 그래도 일단 집에 있는 안약 아무거나 그 넣어주시는 옛날에 들은 분들도 게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집어넣는 거죠. 비빈다 그래도 일단 안약을 넣어보고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 안약들 중 뭐 강아지 안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약 중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안약이 꽤 있어요. 결막염 치료약이라든지 또 뭐 알러지 치료약 같은 데는 그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가 만약에 그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나 있는 곳에 넣었다. 그러면은 그 미세한 상처가 아주 깊고 넓게 파 있는 경우가 생겨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심할 경우에는 이제 천공이 되기도 하고요. 구멍도 뚫려요. 네,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각막에다 녹아서 뭐 손 쓸 방법이 없으면 눈을 적출해야 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상처가 그렇게 쉬운 질병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잘 나요. 원래 치료를 하면 잘 낫는데 거기에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왔다 그러면은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약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처럼 네. 아무거나 주워서 넣으면 안 되신다는 거 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병원 가서도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치료보단 네. 예방이 우선이다. 아, 그렇죠. 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눈 영양제 챙겨 먹는 것처럼 아, 네. 반려동물도 눈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많지요.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사실은 네. 이제 네. 그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네.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안 먹는 아이들보다 먹는 아이들이 확실히 눈이 건강한 것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노령견이 되고 나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몸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약하게 이제 사료 같은 데도 요새는 다 그런 영양제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선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 영양제 같은 거는 조금 챙겨 먹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영양제랑 네. 사료에 보면 네. 그 사람들은 뭐였죠? 루테인? 네, 네, 네. 이 성분이 들어간 걸 하면 네. 좋다. 그래서 뭐 성분 함량이 얼마 이상 되는 거를 먹어라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 반려동물한테 그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 네,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어요? 루테인 있고 루테인 똑같네요, 네, 네,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네, 지아잔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스타잔틴도 요새는 이제 연구 중이기는 한데 그건 망막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눈에 유난히 상처가 잘 난다든지 그다음에 건성각결막염이 있다든지 그러면 오메가 3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비타민 A도 그 주변에 상처난 세포들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건성각결막염이 생기면 요 각막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근데 네. 그 거칠거칠해지는 거를 막는 것도 비타민 A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영양제는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랑 진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도 비타민 A를 먹으면 야맹증 예방한다. 아, 그렇죠. 네. 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오, 네. 거의 똑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양제나 사료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예방에도 좋으니까 네. 잘 챙겨 먹이자. 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안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은 이거네요. 보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뭐 눈곱이 네. 이상하게 끼거나 이상의 행동을 보이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네. 방치하면 안 좋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한테 뭐 이런 안과에 좋은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들은 주로 이제 그 반려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이 관리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해주지 않으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들은 건강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이 아파도 잘 그냥 이렇게 원래 잠이 많은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파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잠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놓치는 경우가 고양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일단 가장 먼저
진료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보호자의 관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얘 눈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또 어디 뭐 행동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가까이만 가서 얼굴 만지려고 그래도 막 물거나 그렇게 행동학적인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상한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눈, 얼굴, 이제 몸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료 같은 것도 그 각자에 맞는 사료를 주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반려동물 눈 건강에 대해서 이봉희 원장님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네요. 반려동물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그만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체크를 잘 해보는 게 눈 건강에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 굉장히 편하게 잘 해주셔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모셔서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셨고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차 전업 투자자이시면서요. 현재 또 투자자문사 대표이기도 한 김보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스타 투자자문 대표 김보람입니다. 저는 퀀트 트레이딩으로 현재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경제방송에서 얼굴을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강세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방송에서 많이 서로 보기는 했는데 네네. 이렇게 또 방송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맞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퀀트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퀀트를 처음부터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네, 뭐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투자를 네. 한 15년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 한 9년 정도는 일반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자산의 규모가 좀 운 좋게 계속해서 시장과 함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는 좀 자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조금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큰 자금들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퀀트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퀀트 투자자문까지 이렇게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퀀트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는 뭔 말인지 알지만 네네. 네,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퀀트가 뭐야? 아,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 그 생성형 AI들한테 네. 질문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퀀트가 뭐야? 네, 이거 하시기 전에 퀀트가 뭔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이제는 네. 퀀트라는 어감 자체는 아실 건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퀀트는 규칙하고 데이터로 이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 아니면 어떤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특정한 로직들을 개발해서 그의 규칙성에 맞는 거래를 하는 것을 하나의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매매랑 네. 퀀트랑 가장 큰 차이가 규칙이에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에서 사거나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퀀트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수치와 데이터, 로직으로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와 추정을 통해서 감정을 빼고 거래하는 것이 퀀트 트레이딩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감정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제 지인한테 네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가 그래서 안 된다.
감정을 빼라, 네네. 숫자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쿼트는 어찌됐건 감정을 빼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모든 투자에는 장점도 있고 네. 단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도 한번 솔직하게. 왜냐면 둘 다 해보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되게 솔직한 편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퀀트 트레이딩의 장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운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 상위 1%의 트레이딩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만 저는 하루에 10분 이상 컴퓨터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 제가 시간과 공간에서 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뭐 여행을 다니면서도 제 퍼포먼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산된 수익과 손실이란 겁니다. 우리가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퀀트라는 것은 통계와 수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손실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추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통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로직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아까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렸지만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세상은 변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장점인지 단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서. 예, 우리가 퀀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없고 시세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미는 없지만 한정된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 되겠고 규칙을 안 지키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직을 지켜내면 우리가 수익도 지켜낼 수 있는데 이 퀀트를 어떤 분들은 막 진행하시다 갑자기 꺼버리세요. 감정적으로.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단점은 단점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정지시켜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칙성 속에서 퀀트를 하게 되면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 단점을 보완시키는 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네네. 그러면 백테스트를 계속 최신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퀀트 하면 예전에는 항상 네. 그 수학 잘하는 애들이 아, 맞습니다. 퀀트 잘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인 중에 수포자가 이렇게 많은데 네네. 일반인들이 퀀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도 네. 문과입니다. 아, 문과야? 네. 갑자기 신뢰도 확 떨어지는데요. 저도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퀀트 트레이딩을 많이 추천하는 게 초보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일관적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규칙성이 있는 게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더 잘 따라오시거든요. 아, 초보자들이 시킨 대로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꼭 초보자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검증된 로직으로 꾸준하게 백테스팅 그리고 소액으로 검증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매우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서 이 시장에 들어올 때 퀀트로 좀 시장에 입문하셔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퀀트에도 네네. 뭐 이게 초, 중, 고 이렇게 네. 나눠지는 것처럼 네네. 초급자용 퀀트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초급자용 퀀트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네. 우리가 수익률도 높고 뭐 손실률도 높은 이런 퀀트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은 지수 기반의 퀀트 트레이딩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지수.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주에도 퀀트가 있고 여러 가지 지수에도 퀀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백테스팅 상으로 가장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미국 지수 기반의 퀀트 트레이딩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S&P에 몇 년 동안 투자했다면 몇 년씩의 맞아요. 적립이 있었다면 정말로 큰 부자가 됐을 거라는 가정은 많이 들어보셨죠. 최소 연평균 10% 이상.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는 S&P 같은 추종되는 지수 트레이딩 그리고 지수 기반의 퀀트 로직으로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적립식 투자로 시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은 이거네요. 변동성이 가장 작은 거에다가 맞습니다. 하고 네. 백테스팅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연식? 이 연봉이, 오래된 거. 예. 이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퀀트 얘기하면 네. 수익률 좋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에 투자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없잖아요. 지수 추종이잖아요. 네네. 그럼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건데 네네. 커질 수 있어요. 사실은 요새는 시장에는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레버리지를 조금씩 활용해서 공격적인 투자도 하시는데 저는 그 투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퀀트를 통해서도 중위험 저수익을 타겟팅하는 펀드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퀀트 트레이딩 그리고 퀀트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연복리 수익률이 4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40%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되게 높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복리적으로 매년 손해보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타겟팅의 로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 퀀트처럼 정률적이고 안정된 투자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직장인이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사실은 네네. 전문가잖아요. 네네. 네, 전문가니까 이 정도 난 수익률 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네. 일반 투자자들이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내려가 그렇지, 보면 전문가 아니고 네. 일반인으로. S&P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거의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연복리 15% 이상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P 투자만 꾸준하게 이뤄주셔도 여러분들은 15% 이상의 또는 플러스 알파를 누리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15%를 되게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5%를 연 10년을 유지했을 때는 원금 대비 4배입니다. 이 원금 대비 예. 4배가 돼요? 15 예. 곱하기 10년인데? 연복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복리니까. 예. 복리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 지수를 추종해서 한다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퀀트 트레이딩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진행을 보고는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실 안 보는 사람은 없다. 네네. 예, 왜냐면 나는 손실 없어요. 수익만 봐요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예. 대표님도 손실 봤을 때가 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저는 퀀트 트레이딩은 무조건 정말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손절이 규칙화되어 있다는 아, 이것도 규칙적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정말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금리 올라가면서 양적 완화가 축소가 이뤄졌고 시장이 되게 많이 꺾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체 시장에 어려웠었고 제 퀀트 로직 또한 그 기간에는 손실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말까지 퀀트 로직이 꾸준하게 운영되면서 다 손실을 상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실 없는 투자는 없지만 매년 연 단위로 규칙성을 지켰을 때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실제 그 커버링된 레코드가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세가 정말로 강세장이잖아요. 하지만 곧 있으면 또 조정장이 올 겁니다. 그런 장세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이 패러다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게 네. 요즘에 강세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사면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시기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다 올랐다가 네. 하락장일 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일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욕심을 되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내려놔요? 하는데 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네. 모든 로직이 공격수만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직에 있어서도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고 강세장과 하락장에 적합한 로직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합니다. 우리가 공격수가 시장에서 강세장일 때 내 수익을 올려준다고 한다면 수비수 로직들이 하락장에서 제 계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합들을 통해서 상승장과 하락장 때 어느 하나 쪽을 추구하지 않고 밸런스 있는 계좌를 추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로 공격수에는 어떤 종목,
수비에서는 어떤 종목?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 주로 어떤 종목? 아마 대표님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SOXL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TQQQ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들으시는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다고 그거 잘못 사면 진짜 속 쓰린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치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 이게 아니고 매년 연 단위로 어느 정도의 손실률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것만이 제일 안전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 테마주 같은 걸로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예. 불장이 급등주, 상한가주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SOXL이나 TQQ, 미국 지수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확실히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5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시장을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AI나 어떤 핸드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법률적인 조언, 의료적인 조언들을 계속해서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시장의 쌀을 넘어서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OXR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이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승 우상향을 계속 기록하는 가운데 조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투자할지 어떻게 잘 다룰지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의 합리적인 로직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3배 레버리지긴 한데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거네요. AI, 반도체. 맞습니다. 네, 여기에 투자를 하고 네. 어차피 그 지수들은 크게 꺾이지는 네. 않을 거다. 특히 이제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안에서 종목이 바뀔 뿐이지 맞습니다. 지수상으로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성을 여기서 네네.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보면 네. 거래량이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루에 막 한 5번, 6번 하시는 분들도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퀀트니까 막 수식을 입력을 해놓으면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몇 번이나 하세요? 제가 이거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 퀀트 로직은 딱 하루에 한 번만 매도를 합니다. 한 번? 예. 돼요? 예.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핸드폰 같은 걸 열어서 여러 번 매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 한다면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가 감정을 빼면 뺄수록 데이터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루에 한 번만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클라이언트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시장을 파악한다고 해서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면서 퀀트 트레이딩을 최소한의 로직과 거래로 했을 때 제일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면 네. 제가 볼 때는 직장 가시는 분, 다니시는 분들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 주식 거래할 때도 가장 불편해 하셨던 게 네. 뭐냐면 정규장이 9시부터 3시 맞습니다. 반이잖아요. 네네. 일하고 있는 시간에 갑자기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화장실 갈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제때 사고 팔고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하루에 한 번 사고 팔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NXT장까지 생겨가지고 조금 더 편해졌죠. 예, 아침 8시부터도 막 사람들이 거래해야 된다 출근 이렇게 전에 생각하시는- 미리 해. 예, 근데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직장인분들은 현생을 잘 사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90%가 넘게 직장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사고 파는 타이밍 놓쳐가지고 되게 마음 아파하신 적들이 많으실 텐데 균일한 효과로 딱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예약 매수, 예약 매도만으로도 내가 상위 1% 퍼포먼스 내는 로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또는 투자해 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만족감이 있으세요.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투자하면서 저희가 퀀트 얘기하고 감정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네. 돼요? 맞습니다. 정말로 됩니다. 돼요? 네네. 이거 멘탈 관리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제가 네. 항상 멘탈 관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네. 드리는데 사람들이 제가 투자 전문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장 얼마나 보세요? 몇 시까지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시장 자체를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위 1%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퀀트 트레이딩에 대한 로직도 있지만 오히려 여유 시간에 저는 오히려 독서를 하거나 운동을 해서 제 멘탈을 많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퀀트 트레이딩이 너무 좋은 로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멘탈이나 심리적을 단련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수익 나는 제일 큰 근본 요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도 네. 챙기면서 투자를 해라. 네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데? 뭐 그럼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대표님만의 네. 투자 철학. 제가 생각하는 투자 네. 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는 거. 네.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네. 어.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트레이딩 시장에 오래 있었고 네. 제 전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트레이딩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10몇 년 동안에 생존돼 있는 아니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된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는 많은 수익보다도 살아남는 것에 제일 큰 목표를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얘기를 드리고 있다면 빨리 시작하셔라. 야, 빨리 해라. 예. 복리는 사실은 시간이 만드는 마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것들을 알았을 때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미루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실 수 있도록 되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리 투자는 뒤로 갈수록 힘이 받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20년 투자를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로직과 어떠한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액으로라도 연습해보자, 움직여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네네. 복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복리라는 거는 결론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손을 안 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그게 복리로 굴러가는 네네. 건데 그게 근데 개인들이 그게 되냐고요. 벌면 빼서 쓰고 네네. 벌면 빼서 쓰고 네.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퀀트 구독자들과 또는 저희 클라이언트들과 네. 많은 이제 만남들을 가지면서 뭘 제일 많이 하냐면 멘탈 손대- 교육을 많이 해드립니다. 멘탈 교육. 네. 손대지 마. 예, 손대지 냅둬. 말고 다른 매매하지 말고 욕심을 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탈률이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런 투자들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느끼시니까 유대감도 생기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도 내가 소외감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맞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네네. 워낙 잘 갔으니까 포모는 없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손을 대지 않고 네. 꾸준하게 할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자금 규모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뭐 직장 생활 하면서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큰 돈을 할 수도 없고 뭐 얼마 정도로 시작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는 1,000만 원 정도 자금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이 퀀트 로직 자체를 일단은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어차피 레버리지 하려면 딱 그 증거금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탁금 자체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본적인 허들을 좀 넘어주시는 것은 필요하고 그렇게 3달, 4달, 5달 하다 보면 본인의 계좌 그리고 본인의 마인드 그리고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자체가 바뀌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몰입 있는 투자들은 자신의 재량껏 투자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투자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늘 들으셨던 분들 중에 뭐 퀀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조금 아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이제 특히 주식 초보자인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의 메시지를 정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경제방송국에서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고 투자 관련돼서 전문가로 많은 강의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금들이 떨어지는 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이탈되는 것들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들의 가족들일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게임머니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어떤 희망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안정된 로직 그리고 검증된 로직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좀 연착륙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수 기반형 투자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보람 대표님을 통해서 아마 퀀트 트레이딩이 뭐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나와서 네.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뭐 이제 퀀트 투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라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반려동물 건강관리랑 그 다음에 뭐 시장을 규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